다카하시는 1850년 일본 메이지 유신 시대에 태어난 아주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 집안은 형편없는 가장인 아버지의 권위적인 무사도 정신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니를 때리며 무시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봐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에 불과했던 아버지는 유독 집안에서는 무사도 정신이 투철했고 아버지의 횡포에 어머니는 별 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항해봤자 더 맞는 처참한 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격에서 볼 수 있듯 다카시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폭행을 참지 못하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다카시의 유년 시절은 행복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딸을 예뻐했던 터라 그녀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지병으로 고생하다 마침내 죽게 되었는데 그녀 나이 14살이었습니다. 한참 배우고 성장할 시기에 그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괴팍한 아버지의 성격으로 여자가 배워서 뭐에 써먹을 것이 있냐며 딸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한심한 것은 그녀 아버지는 쓸모없는 다카시가 밥만 축내는 것이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본인이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딸아이가 눈에 가시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돈을 받고 어디 사창가에 팔아야 할지 아니면 돈 많은 놈에게 시집을 보내서 한몫 챙기던지 하루빨리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은 우락부락하게 생겨서 자식이 못생길 줄 알았는데 다카시가 커갈수록 예뻐지자 아버지의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본인 자식이라면 저런 면상이 나올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라는 혼자만의 확신을 했습니다. 하루빨리 다카시를 처리해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딸 처리 방법을 알아보고 다니던 중 때마침 주위에서 참한 남자가 있다며 주선을 했습니다. 같이 어울려 다니던 사무라이 무사였습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결국 딸도 본인과 같은 부류 날건달 같은 사무라이를 사위로 소개받았습니다. 다카시는 그렇게 팔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사무라이에게 몇 푼 돈을 받고 딸을 시집 보낸다는 명목으로 처리해버렸던 것입니다. 다카시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고되어 있기는 했지만 남편은 부인을 길들이기 위해 결혼하자마자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갇혀 비참하게 맞는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맞아 만신창이가 되었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머리부터 종아리까지 온통 멍이 들어 있었고 헝클어진 긴 머리는 마치 미친년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살풀이를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빠질 곳이 없어 발등까지 멍들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어머니를 본인 앞에 세워두고 한참 동안 조롱거리로 만들어가며 구타하지 않았었나 생각했습니다. 막상 본인이 이렇게 비참하게 맞아보니 그때 어머니가 어떻게 맞았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다카시는 아버지의 구타도 힘들었지만 남편의 구타는 참아내기 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편의 구타를 말해봤지만 아버지의 답변은 결혼 초기에는 모두 그러는 것이라며 뭐 당연한 결과를 가지고 새삼 물어보냐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다카시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혼을 물었습니다. 결국 결혼 3년 만에 이혼하게 된 다카시는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을 나온 그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가봤자 또다시 사무라이 정신이 가득한 정신병자 같은 아버지의 구타가 이어질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벌어둔 돈이 있어 집 한 채 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녀는 이제 오갈 곳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할 수도 의지하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방황하던 다카하시는 길거리에서 하룻밤을 묵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며칠 밤을 묵어도 그녀를 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길거리 노숙을 하다 보니 같은 노숙자끼리 대화가 잦아졌고, 그중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잘 챙겨주었던 노숙자에게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는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노숙 생활을 하다 보니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다카시는 이 남자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노숙자와의 결혼이라고 해봐야 별 볼 일 없는 예식이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방 한 칸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 후 꿈은 남편 마츠모토 병이 악화되면서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잦은 병치레로 다카시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의 약값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랑도 결국 배고픔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껍데기였습니다. 몸이 허약해 일을 할 수 없는 남편을 대신해 일을 찾아 나선 다카시는 앞이 막막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관심으로 배운 것도 없었고 기술도 없던 그를 받아줄 곳은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카시는 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밤거리를 물어서 찾아간 곳은 기생집이었습니다. 기생은 뜻도 모르고 찾아간 곳은 단순하게 미소와 술만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약값을 벌기 위해서는 과감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옷을 벗는다든지 그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카시는 그들 앞에 항상 웃어야 했고 그 웃음 뒤에는 항상 그림자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다카시의 고충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의 병화는 좀처럼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병든 남편에게 약을 안 지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본인이 남편에게 무심하기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본인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병든 남편은 부인이 벌어온 돈만 축내고 있었고 결국 병환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은 다카시에게 큰 상처만 남겨두고 혼자 떠났습니다. 몸을 팔아가며 헌신했던 그녀의 허무함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간 사창가에서의 생활은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유독 손님에게 친절했던 그녀에게 호감이 있었던 나이 많은 부자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은 다카시에게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다카시에게 돈을 지불하며 그곳에서 일을 그만두고 본인과 살 것을 권유했습니다. 워낙 생존 후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녀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자 손님은 다카시와 살림을 차린 후 얼마 못 가 그녀에게 실증을 느끼고 그녀를 버려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본인의 쾌락을 위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카하시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본인의 팔자는 왜 이렇게 험난한 길을 가야만 하는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란 어떤 삶인지 그립기만 했습니다. 만약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가 찾아와 준다면 그 사랑을 영원히 놓치지 않고 평생 행복하게 살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부자 남편이 남겨준 돈과 그동안 벌어두었던 돈으로 조그만 찻집을 마련했습니다. 다카시는 화류계에서 장사했던 터라 남자 손님들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찻집은 남자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하루도 그녀를 못 보면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주 단순한 영업 전략이었지만 그녀의 친절함과 미소에 손님들은 항상 설레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고 나면 다카시는 다소곳이 손님 옆에서 차만 따라주었을 뿐이었는데 손님들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최근 매일 찾아오는 얼굴이 반듯한 남성이 다카시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줍음이 많았던 그녀는 그 남성 이치타로를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치타로는 다카시에게 호감의 표시를 했고 다카시도 너무 자상한 이 남성이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주었습니다. 다카시는 이치타로를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본인에게 헌신적이며 본인 뜻을 잘 받아주자 이치타로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전 그렇게 헌신적이고 자상하던 이치타로는 어디로 가고 매일 도박과 술에 빠져 사는 날건달이었습니다. 이치타로가 다카시를 만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찻집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를 잘만 이용해 먹으면 평생 노름이나 하고 다니다가 실증이 나면 기생집에 가서 술이나 마시며 살 수 있는 호사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치타로는 본인의 바람대로 그녀의 전 재산을 탕진해가며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고 아직도 순진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를 정도로 남편에게 헌신적인 그녀는 그동안 남편이 야금야금 가져갔던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전 재산을 날건달 남편에게 모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 이치타로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돈에 목이 마른 그는 부인을 종용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돈 때문에 애타고 있는데 어디 가서 돈을 구해와야 할 것이 아니냐며 구박했습니다. 다카시는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푼돈을 구해다 남편에게 줬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구할 곳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리는데 자존심이 너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고 그동안 빌린 돈도 다 갚지 못해 이렇게 쩔쩔매고 있었는데 더 이상 어디에 가서 돈을 빌리라는 말이냐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치타로는 돈을 구해올 수 없다면 내가 더 이상 당신 곁에 머물 이유가 없다며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남편을 보내고 다짐했던 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냐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이치타로는 기가 막힌 말을 쏟아냈습니다. 다카시 언니의 남편이 고물상을 하고 있었는데 형부가 돈이 많다고
소문이 자자하자 거기에 가서 한번 빌려보는 것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시는 집안 식구들과 관계를 끊고 지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연락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치타로는 만약 수일 내로 돈을 구해오지 못하면 연락 없이 사라질 테니 그리하려며 말을 마치고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다카시는 마지못해 용기를 내서 형부를 찾아갔습니다. 다카시는 돈 몇 푼이라도 좋으니 제발 사람 살려주는 셈 치고 돈 좀 빌려달라며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구두쇠로 소문난 형부는 돈이 없다며 단칼에 거절했고 지속해서 매달리며 사정했던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무시했습니다. 돈벌이에 능숙하고 사람 다루는데 잔인한 형부는 순순히 그녀에게 돈을 빌려줄 리 없었습니다. 다카시도 형부가 단호하게 본인을 내쫓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빌려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정하며 끌려가는 본인의 모양새가 이상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한참을 사정하다 원하는 건 뭐든 말씀만 해보시라며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형부는 다카시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부는 그녀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하룻밤 자주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카시는 너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놈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다니. 비참하기도 했지만 우습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시원하게 말해버리던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야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형부는 다카시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다카시는 비참했지만 남편을 위해 돈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빌려온 돈을 건네주며 이것이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카시의 집에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은 어젯밤에 형부가 살해되었는데 집안의 현금과 귀금속이 없어졌다며 마지막으로 그 집에 방문한 사람은 다카시였다며 용의자로 다카시를 연행해 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본인이 무슨 힘이 있어 형부를 죽이고 물건을 훔쳐갔겠냐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돈은 떳떳하게 빌린 것이었고 금품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녀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온통 거짓으로 가득한 그녀의 진술이라며 단 한마디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재판이라고 해봐야 사무라이들이 억지로 우기는 것이,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권력이 강한 사람이 재판을 지배할 수 있는 시기여서 결국 법원은 다카시에게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며 참수형을 내렸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두 손이 묶인 그녀는 외롭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긴 칼을 하늘 위로 지켜 세운 사무라이였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도 계속해서 본인은 죄가 없다며 외치고 있는 그녀를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절규가 너무나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멈춰서 있는 사무라이를 밀쳐내고 뒤에서 또 다른 중년의 사무라이가 상의를 벗어젖혔습니다. 허리춤에 찬 사무라이 검을 한 손에 쥐며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무라이는 그녀를 베었으나 빗나가는 바람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질렀고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그녀를 바로 다시 베었으나 그 또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3번 만에 잠수한 사무라이는 힘들어하며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실력이라면 단칼에 베어지는 것이 맞았는데 왜 그렇게 3번이나 베어서야 잠수할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수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다카하시를 아주 독한 년이라면서 메이지 시대에 아마도 저렇게 독한 년은 없었을 거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연고도 없던 그녀의 시신은 야산에 버려져 버렸고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난 후 형부집에 들었던 진범 강도를 검거하면서 법원은 참수했던 다카하시의 죽음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사형시킨 오심을 반성하며 그 후 사형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카하시는 메이지 시대의 마지막 사형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성 사형수였습니다. 다카하시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은 마지막 남편의 이름 니치카르였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